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은 슈퍼 계약을 맺었다. 2. 이제 미국 필요 없어졌다. 3. 이란 대통령은 울면서 한국의 용서를 빌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암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 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암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울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따내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의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 한 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에서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암.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국가나 기업이 암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암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암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암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암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암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 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암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암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암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 위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의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의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의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의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의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암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암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암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암이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암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암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암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암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암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암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암이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암이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암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암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암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암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 한국을 완전히 파산시킨 후 미국이 한국의 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3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즉각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 라며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바이든의 제안에 삼성은 필요 없다 라고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거절한 뒤 미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에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희준, 36씨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 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1 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 11,136원 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 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 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 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에서 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들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세계 2위로 등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램 전문기업 푸젠진화, JHICC, 낸드 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견제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R&D,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 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쿰에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을 향해 행패를 부렸던 이란의 행동 그 이면에는 한국에 묶인 이란의 엄청난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에 당하기만 했던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란의 약점인 동결 자금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이란은 어떤 돈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이란은 한국을 향해 무릎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죠.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이란 외무장관인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나서며 그동안 답답했던 이란과 미국 두 국가 사이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죠. 이란과 미국이 두드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핵 합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 핵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분노한 이란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두 국가는 냉랭한 사이를 유지했죠. 이란은 과거 이란 제국 시절부터 미국과 좋지 않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제압하기 위해 이란 주변 국가를 포섭 군사기지를 세우며 이란을 압박하기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란이 능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개발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미국의 무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진 못했기에 이란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원했죠. 자연스럽게 이란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핵무기였습니다. 미국 몰래 이란은 핵 개발을 추진하며 미국의 감시를 피해 실험을 진행했죠. 하지만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 핵 개발을 눈치챘고 이에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총과 관련해 경제 제재가 들어가자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서명을 했습니다. JCPOA는 이란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맺은 경제제재 해제 협정입니다. 13차에 걸친 실무 협상 끝에 겨우 타결된 것으로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끝자로 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협의 이후에도 새로운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핵 개발 관련한 제재의 해제와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을 내세웠죠. 이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을 내려놓기로 약속한 협의를 미국이 바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란은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 강력한 반미 국가로 남았죠. 대화할 일이 있어도 유럽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런 이란을 곱게 위해줄 필요가 없었죠. 미국은 제재를 계속해서 가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란이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자 트럼프는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요. 바로 이란의 국영은행과 국부편들을 제재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란의 자금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한국은행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에 묶어둔 이란의 엄청난 돈이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업장에서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죠. 한국은 이란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란과 주요 교역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왔죠. 이란이 한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한 것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간섭하면서 이란의 돈 70억 달러가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8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란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돈인데요. 이 돈이 없으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은 요지부동으로 동결을 풀어줄 수 없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한국케미호 납포 사건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케미호를 납치. 이란의 반타르 아바스 항에 억류되어 한국 선원들이 장기간 억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뒤에는 이란 정부의 입김이 닿아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죠. 결국 오랜 협상 끝에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우리 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납치 배경에는 한국을 협박해 동결된 자금을 풀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명백했죠. 납포에 이어 이란은 한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한국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였지만 실은 한국을 협박해 동결 자금을 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란의 협박에도 북구하고 동결 자금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향해 한국은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사실 한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라 볼 수 있죠. 이들 사이에 끼어 한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한 번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이 동결자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인데요. 8조에 가까운 금액을 한국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단연간의 경제 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핵 함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서서히 혐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결 자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은 유엔 분담금조차 낼 돈이 없어 연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정도였는데요.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 약 220여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죠. 이번 대납은 이란이 한국 정부에게 사정한 끝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결 문제에 대해 미국도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하지만 우회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한국을 떠올린 것이죠. 금치산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듯이 한국이 이란을 대신해 8조에 가까운 금액의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죠. 현재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이란 고위 관계자와 한국 관료들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제만 덕분에 한국이 8조라는 돈을 손쉽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한국이 관리하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럴 수 없다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핵 합의를 둘러싼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체결해야 할 청구서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한국과 소송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73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이란 고위 가문인 다야니가 위 문제가 겹치면서 이란 역시 미국의 제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죠. 다야니가는 2010년 한국 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다야니가는 국제중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수합병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국제 분쟁을 판결하는 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다야니가에게 73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한국은 이란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지불하는 배상금도 이란에게 유역이 되는 행위라 판단한 미국은 이조차도 이란에게 갈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이 8조 원을 관리한다면 다야니가는 한국으로부터 73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 동결된 이 시점에서 이란 돈을 관리하는 대리자인 한국이 다야니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하자도 없기 때문이죠. 다야니가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란 정부에 압박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야니가는 이란의 오래된 명문가로 아무리 이란 정부라고 해도 다야니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협박에 꼼짝없이 이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한국에게 겁없이 행패를 부렸다가 8조라는 돈을 한국에게 자발적으로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란은 분을 사귀질 못했다고 하죠. 이란은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관리라면 이란의 제한적인 돈 사용을 허락해 줬기에 한국은 거리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그동안의 수모를 갚게 된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철저히 갚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